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영상은 국어 본심 개론편 3강 문학 공부 방법 중에서 문학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강의 영상입니다. 어쨌든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조금 실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들 나올 텐데 좀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 문제. 문학 문제는 어떻게 읽느냐? 읽는다는 말은 결국 분석하고 공부하는 방향을 잡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석의 어떤 기준,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문학 문제는 어떤 종류가 있냐라고 하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용 일치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론 문제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기 형태 문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종류를 나누고 분석을 하기는 하는데 이상한 경험을 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문제의 종류는 세 종류야.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문제 해설을 잘 보시면, 이 해설서 같은 거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지문의 어느 부분을 읽으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이 선지가 적절하다. 혹은 이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부족한 게 뭐야? 결국에는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못 읽은 거네? 확인을 못한 거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될 텐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모든 문제는, 국어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자,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추론 문제. 추론 문제는 사실은 고도의 뭐라고 할까요? 사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언급된 정보, 언급된 어떤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언급되지 않은 무언가를 뭐 하는 거예요? 추리해내는 거예요. 유추해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추론인데, 추론에도 레벨이 좀 있습니다. 이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라고,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있다라고 치면, 수능에서 출제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출제되는 추론 문제는 대체로 레벨 1 혹은 레벨 2, 요 정도의 굉장히 초등적인 수준의 추론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론이라는 게 고도의 사고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특별한 것처럼 말하지만 또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닐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특별한 사고의 활동이거든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훈련이 사실 대학교 가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어때요? 아직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수준 높은 추론 문제를 내면 그게 합당하겠습니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의 시험에서 추론 문제는 굉장히 초등적인 수준의 추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초등적인 수준의 추론 문제를 하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짚어주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문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지문의 저런 부분들도 확인해줘. 요 두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보면 요런 이야기를 가지고 도출해낼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짚어주면서 요런 것들을 확인하면 요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짚어주면서 추론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초등적인 수준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어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일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문의 이 부분도 보고 저 부분도 보고 한번 조합해볼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실상 내용일치 문제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보기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보기 문제도 그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느냐, 추가로 주어진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느냐,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보기 문제도 어떻다?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어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용 일치 문제만 존재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뭐 추론이니까 나는 추론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감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답이 안 나옵니다. 모든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게 추론 문제랑 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방금 고등학교 수준의 이 추론 문제는 되게 초등적인 수준의 추론 문제만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특히 이제 국어 비문학 공부를 할 때 몇몇 이제 선생님들 혹은 아니죠. 요즘에는 몇몇이 아니라 거의 그런 분위기가 약간 팽배한데 비문학을 잘하려면 마치 피셋이나 리트를 공부를 해야만 1등급이나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피셋이나 리트 수준의 지문에서는 추론 문제가 레벨이 최소 5 이상의 추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리트나 피셋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수능 국어를 대비하는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레벨 차이가 어떻다?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칼이니까 썰면 다 잘 썰리긴 할 거야.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1등급 최상위권까지는 어렵지 않게 가거든요. 제대로 된 방향성과 방법만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뭐 피셋이나 리트를 공부를 하는 게 비문학 대비의 핵심이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추론 문제는 아주 초등적인 수준에서만 출제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좀 들을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국어 문제는 그리고 문학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만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내용 일치만 있으면 분석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방향을 잡아놔야, 이렇게 바탕을 깔아놔야 제대로 방향을 잡고 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가느냐?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되느냐?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분석의 어떤 틀이 마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어떤 내용을 물어보느냐? 항상 문학에서 첫 번째 문제로 주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 흐름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글을 잘 읽으려면 글 속에 있는 흐름을 관찰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국어 영역이라는 시험 자체가 글을 잘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흐름을 잘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지 않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흐름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 흐름상 내용의 특징이 또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흐름 물어보는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이 부족한 거겠어요? 흐름은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장면과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쵸? 흐름을 잡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를 틀렸다 함은 장면과 장면을 잘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장면과 장면을 서로 따로따로 파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널브러뜨리고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잘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시면, 연결해서 보는, 이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어때요? 흐름 물어보는 문제를 대응을 하고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그쵸? 도움이 되겠죠. 좀 방향이 잡히세요?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뭐가 나오느냐? 장면을 하나하나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이걸 장면 구상 문제라고 하는데, 장면 하나하나의 이 그림이, 그렇죠. 그림이잖아. 결국 이미지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대체로 어떻게 나오겠어요? 구성 요소, 그러니까 배경, 인물, 사건이 어떻게 조합이 돼서 하나의 장면을 그려내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그것들에서 어떤 특별한 표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가 나올까요? 출제자의 의도와 해석의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 요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와 해석의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까?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가기보다는 자기의 느낌과 생각, 판단 혹은 배경 지식, 이것들이 우선적으로 답을 찾는데 개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좀 더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면 구상. 장면 구상 문제를 주고 또 틀리면은 자기가 뭐가 부족한 거겠어요? 장면 나누기가 일단 안 된다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배경, 인물, 사건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시면 장면 구상 문제도 어때요? 그 장면 구상 문제를 틀리는 자기 약점이 보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냐, 요렇게 문제 분석을 들어가셔야 자기가 오답이 나왔을 때, 문제 풀이하면서 오답이 나왔을 때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캐치가 가능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서 그쪽 피드백을 해가지고 자기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을 해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시켜 나가고 해야 되는지 요 방향성들이 훨씬 더 잘 잡힙니다. 이해되시죠? 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이요, 그냥 제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거 그냥 저만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문학 교과서가 편집되는 방식을 좀 보시면 이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문학 교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로 하시죠. 문학 교과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쪽 면에 문학 작품이 있고 다른 쪽 면에 뒤에 뭐가 이어집니까? 학습 활동인가? 활동 학습인가? 해가지고 문제들이 쭉 이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문제들이 쭉 이어지는데 가만히 보시면 그냥 마구잡이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종류가 크게 3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큰 숫자 이렇게 딱 하고, 그렇죠? 그리고 괄호 1, 괄호 2,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2 하고 괄호 1, 괄호 2, 뭐 이런 식으로. 3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3개 종류가 있을 거예요. 잘 보시면.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숫자 1은 이 작품의
흐름상 특징을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주로 나오고, 큰 2번 문제는 각각의 장면에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뽑아내는, 디테일한 어떤 특성들과 특징들을 뽑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고, 큰 3번, 세 번째 문제는 아마 평론가들의 이야기나 신문 기사나 아니면 다른 작품들을 가져와가지고 비교하거나 같이 연계해서 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학 교과서가 편집되는 방향과 방식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국어 영역이 가지고 있는 본래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납득이 되실 거예요. 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국어 영역은 애초에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없는 것을, 그쵸?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지고 오는, 그쵸? 그 방법을 아는지, 그리고 그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어야 되겠어요? 낯설고 새로운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오는 과정을, 그쵸? 형상화해서 문제로 출제해야 그거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오는 과정이 대체로 이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로 출제되는 거고, 순서도 웬만하면 이 순서를 지켜줍니다. 흐름 물어보는 문제가 항상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면 구성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제자의 의도와 해석의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요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해보시려면, 영화를 이제 본다라는 이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좋아요. 상상을 해보시면 좋은데. 자, 영화가 개봉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제일 처음에 뭘 하십니까? 그 영화와 관련된 티저 영상, 예고편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혹은 포스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죠. 그쵸? 그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나에게 맞다. 내가 그 원래 바라던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관 가서 장면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보고 나면 나와서 친구들이랑 대화도 해보고, 평론가들이 뭐라고 했는지도 보고, 감독이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도 보고 하면서 뭐예요?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 영화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순서대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을 할 때,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웬만하면 문제를 풀 때도 순서대로 푸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몇몇 선생님들 중에서는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이런 유형의 문제를 먼저 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스킬을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게 이제 완전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의 의도에 이제 딱 맞춰 들어가는 공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문제를 푸실 때에도,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실전에 들어가셔서도 웬만하면 이 순서를, 문제가 출제된 순서를 좀 지켜주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이게 익숙하지 않거나 이렇게 경험치나 통찰력이 좀 부족할 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요 흐름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이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시간이나 체력이 세이브 되는 것도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아무튼 이해되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요런 의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공간이 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내릴게요. 자, 이거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해볼 겁니다. 흐름으로 보는 문제. 흐름으로 보는 문제는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출제됩니다. 하나는 뭐냐? 전반적인 구성 혹은 구성적 특징을 한꺼번에 이렇게 쫙 모아서 정리를 해주는,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는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대체로 그냥 소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생각하기에 지문의 수준도 그냥 기본이고 기본값이고 문제 수준도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어떤 걸 말하냐면, 여기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오면 2018학년도 문학기출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따로 편집한 자료인데 2018학년도에서 현대시 문제, 현대시에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 가가 작품 하나 전체고 나도 작품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전체를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싸잡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싸잡아서 가지고 오는데 재밌게도 선지도 잘 보시면 장면을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싸잡아서 물어봐요. 그래서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유사한 시고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그냥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작품 전체를 툭 던져주고 전체적 특성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값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도 기본값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와 생각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출제자가 생각하기에 지문의 수준이 그냥 쏘쏘하고, 그러니까 문제도 그냥 기본적인 수준으로 내자라고 할 때 대체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지문을 출제하실 때 지문의 수준이 생각보다 좀 어렵다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수준을 살짝 낮춰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밸런스를 맞춰주시거든요. 요렇게 나올 때 흐름 물어보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요게 이제 2015학년도 문학, 이거는 제가 편집한 겁니다. AB형 통합으로 편집한 건데, 요 중에서 쭉 내려보면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고전소설 문제 중에서 소대정전 작품으로 고전소설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괄호 A와 대괄호 B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나오죠. 보시면 이 대괄호 A가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장면이고 대괄호 B도 하나의 장면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장면을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딱 잡아주고 이 장면의 특징을 통해서 뭘 물어보는 겁니까? 이 작품의 흐름상 특징을 같이 확인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A가 중략의 앞부분에 있는 하나의 장면이고요. B는 어디겠어요? 중략의 뒷부분에 있는 하나의 장면이겠죠. 그러니까 A는 중략 앞부분의 흐름상 특징을 확인하는데, B는 중략 뒷부분의 흐름상 특징을 확인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장면을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물어보면서 흐름상 특징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기본값으로 나왔을 때는 작품 전체를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작품을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하나에서 두 개의 장면만 봐도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짚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부담이 좀 더 줄어들었다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문의 수준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문제를 조금 쉽게 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확인해 주시면 좋고, 선생님 어떻게 장면 한두 개만 보고서 흐름상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영화 보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영화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장면을 기억을 해야만 그 영화를 이렇게 보고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요 몇 개의 장면만 봐도 그 영화의 특성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약간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제 좀 아실 텐데, 세 번째는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지문의 수준이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문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의 수준을 많이 낮춰주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어떤 형태냐? 장면을 5개를 다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 장면 한두 개 보는 게 5개 전체를 보는 것보다 좀 더 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품을 들여야 되는 것만 생각을 하면 요게 이것보다 훨씬 쉬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품은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확인하는데 품은 요런 유형의 문제보다 품은 좀 더 많이 들기는 하는데 요 5개 장면이 세팅된 방식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서 그래요. 한번 보시면 자 2018학년도입니다. 2018학년도 수능 기출 중에서 사시단정기라는 고전소설 지문입니다. 고전소설 지문에서 흐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된 게 여기 보시면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흐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흐름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리고 1번 선지 살짝 보세요. 사씨는 꿈에서 왕비로부터 남의 도인과 인연이 있어 바다 끝으로 향할 여정이 예비되어 있음을 들었다. 잘 보시면 사씨, 인물, 꿈에서, 배경, 왕비로부터 인물이네요. 남의 도인과 인연이 있어 바다 끝으로 향할 여정에 예비되어 있음을 들었다. 뭔가를 들었으니까 사건이네요. 배경, 인물, 사건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장면입니다. 선지 자체가 하나의 장면이야. 그렇죠?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도 어떻습니까? 다 장면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무작정 나오지 않아요. 잘 보시면, 보세요. 요거, 1번 선지가 지문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쭉 올라가면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 보세요. 맨 처음에 있습니다.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어. 남의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 사씨가 여쭈었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하면서 어때요? 왕비와 사씨가 여기서 대사를 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1번 선지가 그리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자, 느낌이 혹시 오시나요? 2번 선지는 어디 있을까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2번 선지 다시 보시면 사씨가 기절한 사이 유모는 황흥묘에 가서 사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왔다니까 인물, 배경, 그쵸? 사건이죠. 이것도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잘 보시면 1번 선지를 확인하면서 확인했던 1번 선지와 관련 있는 장면의 곧장 뒷부분에 여기 보시면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계신다고 부르거늘 사씨가 일어나 앉으니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대답했다 하면서 쭉쭉쭉쭉 나옵니다. 쭉쭉쭉쭉 사씨와 유모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고 심지어 뒤에 황흥묘라는 친구까지 나옵니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1번 장면 뒤에 이어진
장면이 2번 선지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3번 선지는 어디 있을까요? 사씨는 묘에서 만난 여성의 말을 통해 여성의 일행이 찾아온 연유를 알게 되었고, 여기 보세요. 2번 선지 뒤에 쭉 보다 보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서 나옵니다.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벌써 달이 밝았다.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 물었다.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사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성이고 다른 한 명은 여동이었다. 하면서 여기서 대화를 나누고 있죠. 여기가 뭡니까? 세 번째 선지가 그려주고 있는 장면과 관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가 차례대로 지문을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4번 선지에 그리고 여기가 5번 선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 이 장면을 5개로 나눴다라고 한다면 지문을 장면을 5개로 나눴다 한다면 1번 선지는 첫 번째 장면, 2번 선지는 두 번째 장면, 3번 선지는 세 번째 장면, 4번 선지는 네 번째 장면, 5번 선지는 5번째 장면으로 나뉠 수 있을 거고 이게 순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이게 이런 유형의 문제 풀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하기 편한 거를 그냥 먼저 소거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풀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순서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지문이 어렵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정리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하기가.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어떤 준비를 해두신 거예요? 얘들아, 장면 어떻게 나누는지 어렵지. 그리고 각 장면에서 그 흐름을 잡을 때 주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감을 잡는 것도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로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같이 잡아보면 어떨까? 1번 장면은 이렇게 나누면 되고 1번 장면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보면 돼. 2번 장면은 이렇게 나누면 되고 2번 장면에서는 이런 내용을 중요하게 보면 돼. 이런 식으로 어때요?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해되시죠? 아,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유용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이게 항상 이런 순서로 나올 수 있어요? 홀수 짝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응용이 될 수 있겠죠. 응용이 되면 어떻게 응용이 되겠어요? 일단은 거꾸로 배치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보세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번 여기가 뭐예요? 중력을 기점으로 앞부분 뒷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세 개는 세트를 이루어가지고 이루고 요 두 개는 세트를 이룰 거예요. 하지만 두 개의 순서는 어때요? 이렇게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응용이 돼요. 응용이 될 때도 있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긴 하는데 웬만하면 순서대로 해줘요. 근데 응용이 될 때는 있어요. 지문이 조금 쉬워지거나 그러면 응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응용이 되는 거지 기본적인 이 규칙과 질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장면을 나누고 장면의 내용을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이 선지의 배치는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지문이 이런 문제가 딱 나오고 지문이 나오면 땡큐 하고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지문이 특히 어려우니까 지문을 읽다가 멘탈이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냥 문제 풀기를 포기하거나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지문이 읽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럼 무엇을 기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기대를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거죠. 실제로도 그럴 거고요. 최근에는 고전소설을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교수님들이 아셔요. 그래서 고전소설 문제에 주로 이렇게 편성이 좀 됐습니다. 최근 몇 년은. 이해되시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선지가 어떻게 나올 거다?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따라서 세팅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줄 거다? 가이드라인을 줄 거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전에서 특히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아까 전에 고전소설이 주로 최근에 나왔다고 하지만 고전소설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현대소설에서도 나올 수 있고 현대시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다고 교수님들이 판단하셨다면. 이해되시죠? 고전시가에서는 안 나와요? 고전시가에서도 나온 적은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고전시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부록 강의로 아마 넣게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특히 이런 유형의 문제 풀 때 자기가 그냥 확인하는 대로 막 이렇게 난잡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세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라는 거지. 그러면은 길이 보여요. 깔끔하죠? 자, 흐름으로 보는 문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요. 자, 장면 구상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장면 구상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장면을 하나에서 두 개만 물어보거나 아니면 장면을 5개를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흐름으로 보는 문제랑 좀 난이도 세팅이 좀 다릅니다. 5개를 물어보는 거, 요게 뭐다? 이게 기본값입니다.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기본값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요 5개 장면을 가지고 장면 구성을 물어보는 문제를 세팅을 할 때 요게 이제 기본값이고 한두 개 물어보는 케이스는 지문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쉽게 낮춰준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흐름 물어보는 문제나 장면 구성 문제나 결국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안 해보셔서 그런데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보세요. 흐름 물어보는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기 위한 거예요? 장면과 장면의 연결고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장면을 물어보는 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선지가 장면을 물어보는 걸로 채워지더라도, 장면 그 자체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 되게 돌출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특별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의 이 부분이 다른 장면의 어떤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대상이 조금 달라요. 근데 장면 구성 문제는 장면 그 자체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연결되는 부분들을 짚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대체로 연결은 무슨 그냥 그 장면 자체의 특징을 물어보는 자체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약간 좀 다릅니다. 이건 이제 경험을 쌓다 보면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기본값 문제를 보는 게 좀 중요한데 요런 기본값 문제가 대체로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익히 만나는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밑줄 친 것 부분들 혹은 볼드체된 부분들 아니면 뭐 대괄호 들어가 있는 뭐 요런 부분들 요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랑 관련이 될 거다? 장면의 구성 요소와 관련이 됩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 있었죠. 배경,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을 밑줄을 치거나 볼트체 치거나 아니면 괄호 씌워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장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특징적인
그림을 그려내는지, 특징들을 이게 만들어내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정석적인 방법은 뭐 하는 거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장면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문제를 풀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표시된 부분에 아래 위 한두 줄을 읽어봐라. 읽어봐라.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이게 많이 쳐줘봐야 정확도가 100%가 안 나옵니다. 많이 쳐줘봐야 몇 프로 정도 해결이 되느냐? 한 6, 70% 정도 해결이 됩니다. 이것도 되게 후하게 본 겁니다. 이것도 되게 후하게 잡은 거예요. 사실 이것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시면 안 되는 방식. 이게 뭐냐? 표시된 부분만 보는 거. 표시된 부분만 확인하시는 거는 이게 정확도가 10%도 안 나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국어 성적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요렇게만 해도 한 3, 40% 정도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3, 40% 이상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가잖아요. 일단 여기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고3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두 방법으로는 거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야. 이게 중학교 때는 국어를 좀 잘했어.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좀 잘했어.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 성적이 떨어지네? 그 이유가 사실은 요런 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를 푸는 접근하는 방식의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그럼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답이 아닌 경우들, 이런 케이스들. 정석은 뭐냐면 전체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풀립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왜? 읽어야 되는 양이 많아진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 건데, 여러분들이 적게 읽고 결과를 많이 가져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별로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최대한 많이 읽고 정확한 답을 도출해내려고 해야지, 적게 읽고 큰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애들 있습니다. 지문이 이렇게 쭉 있으면 쭉 이렇게 읽다가 기억을 만납니다. 이렇게 기억을 만나면 여기 기억을 읽어요. 뭐 기억이 여기까지면 여기까지 읽든 아니면 조금 더 읽든 해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로 넘어갑니다.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서 기억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표시된 부분만 보는 걸로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게 확인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세모를 쳐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읽었던 부분부터 다시 읽으려고 하는데 잘 읽혀요, 안 읽혀요? 잘 안 읽혀요. 이게 제가 흐름을 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읽다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흐름이 끊어집니다. 끊어진 흐름을 다시 이어서 가는 거는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도저도 아닌 방식으로 정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읽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기억 안 나면 안 나는 거지. 다만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을 나눠 놓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장면을 나눠 놓으라는 거예요. 장면을 나눠 놓고 나중에 그냥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와서 확인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문학을 한 번 읽고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는 충분한 실력이 올라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높이려고 애를 쓰셔야지. 당장에 내 실력이 안 되는데 문제를 그냥 풀어내려고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완성된 친구들을 놓고 비교하면서, 그쵸? 따라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차근차근 쌓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정석적인 접근 방법으로 문제풀이와 공부를 해주셔야 뭐가 되는 거예요?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장면 구상이 어떻게 보면은 뭐랑 관련이 좀 있냐면 장면 나누기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랑 관련이 되게 관련이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이런 식으로 많이 확인을 해주셔야 지문 읽는 실력 자체가 많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장에 문제 풀고 동그라미 치고 X 치고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고. 틀려도 좋으니까 제대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면 근육을 키우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쟤네 영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친구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 풀 때 너무 왔다 갔다 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아요. 아시겠죠?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실력을 기르도록 이게 근육을 키우세요. 그러면 힘이 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출제자의 의도와 해석의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 요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디폴트 값이에요. 보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보기의 이 내용이 뭐로 채워지느냐? 직접적인 해석의 내용이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 짧은 비문학 지문으로. 이런 경우가 뭐다?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자, 난이도가 살짝 높아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뭐냐? 보기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비문학 지문, 뭐 가로 붙든 다로 붙든 나로 붙든 뭐 아무튼 추가적인 비문학 지문이 출제가 되고 그 추가적인 비문학 지문의 이 형태도 비문학 지문으로 해석이 들어갑니다. 직접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느낌 오셨겠지만 최상위 난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나오느냐? 보기가 나오는데 보기의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까지는 해석의 방향, 해석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계속 언급이 됐다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느냐? 새로운 문학 작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하고 직접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좋은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렇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 케이스는 2015학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비문학 지문으로 해석을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문학 작품이 이렇게 같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같이 나온 적은 있는데 같이 나오게 되면 사실 여기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단독으로 나온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위에 이런 것 없이 이걸로만 단독으로 나온다. 이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2015학년도 이후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든 뭐로든 지금 계속 수능을 쉽게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최상위권을 노리신다면 준비는 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기초편에 15학년도까지는 넣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랑 수업을 할 때 한번 제가 언급은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두시면 되고 요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제가 이제 흐름 물어보는 문제에서나 장면 구상 문제에서나 이제 하나씩 잡았잖아요. 중요한 지점들. 그쵸? 근데 여기서도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 요거는 선지 분석이라는 친구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만 합시다. 오늘 조금 있다가 선지 분석이라는 친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만 합시다. 아무튼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유형 분석을 좀 해주시면 유형 분석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이제 이렇게 채점을 하고 오답 노트를 만들고 이렇게 볼 때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쵸?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채워 나가야 되고 각 유형의 문제들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접근을 해야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조금 더 명료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신유형이 나오니 자신이 하지만 지난 이제 수능 시스템이 시작된 이래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런 큰 틀은 사실 안 변했어요. 이게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유형을 분석을 해서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각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셔야 되는지 좀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할 이야기가 많은데 벌써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유형 분석하는 것 정도만 일단 이번 시간은 합시다. 이번 시간 요 정도만 좀 정리를 해두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선지 분석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좀 더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형 분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 필기를 그대로 다음 시간으로 가져가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질문 사항들 있으시면 이제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상담을 원하시면 밑에 오픈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강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